청년들의 자가가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내가 내 집 살 수 있을까? 집값을 집값 안정이 집값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 안정. 집값을 어떻게 낮추실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겁니다. 주택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울, 강남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3.6%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 모두 주택 한 채씩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 가구 60.6% 뿐입니다. 일부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해서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새 집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거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들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새 집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250만 호, 심상정 후보는 2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먼저 후보들의 공공주택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한 311만 호 중 절반가량인 14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른바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주택은 장기 임대형이 80만 호, 나머지 60만 호는 시세 절반에 공급한다는 분양형이다. 전체의 5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디 짓는다는 걸까? 먼저 용산공원에 청년 기본주택 1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태릉, 홍릉, 창동 일대 국공유지, 김포공항 주변에 일부 들어가고 경인선과 1호선 지하화 부지,
그리고 3기 신도시 등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주택은 민간 분양주택보다 더 좋은 입지에 들어선다고 한다. 자녀가 생기면 대규모 택지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당연히 이걸 만들죠. 광역교통수단으로. 그럼 그 근처를 분양하지 않고 거기를 주로 기본주택 용도로 쓰고 외곽 지역을 분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이 중산층이란 점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라는 점에서 기본 시리즈로 도입이 된 거죠.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 이것이 저는 기본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상대 진영은 어떻게 바라볼까? 가장 비판하는 점, 돈이다. 지금 당장 오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정말 기본주택 100만 원, 우리 지금 임대주택 짓는 게 한 채당 1억 2천만 원 듭니다. 100만 원 120조예요. 근데 수도권에 많이 짓겠죠? 수도권에 많이 지면 그거 한 2억 될 겁니다. 100만 원만 해도 200조예요. 기본주택은 절반 이상이 임대용이어서 건축비와 운영비 등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도 지적한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재원 마련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150조가 또는 200조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150조면 1년에 30조씩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그게 한 5% 미만이란 말이죠. 그 정도는 전부 정부에서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기금이라든가 위치를 사용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전체 250만 호 가운데 50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짓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로 구성했다. 우리 미래 세대나 또 지금 현재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원가에, 건설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달리 이들 주택은 모두 분양형이다. 때문에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런 쪽으로. 청년 원가주택은 문자 그대로 원가를 다 받고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죠. 재정 투입이 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또 역세권 첫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공공택지에 지어져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도 했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기부 체납받아 역시 반값에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두 유형 모두 5년 뒤 국가에 되팔 수 있고 집값이 올라 수익이 나면 이 중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상대 진영은 말이 반값이지 보통 청년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한다. 이제 하나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수요들 중에서 80%까지 대출로
청년들에게 집을 안겨주면 그 80%를 갚는 게 현재 집값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흑수저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대출을 받아 공공주택을 매입했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어떡할 거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 캠프는 임대형 주택보다 자산 축적 기회를 주고 선택권을 넓힌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지금은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는 이제 소득이 늘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지원을 해주면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서 주거 안정과 함께 건전한 재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공공주택은 청년과 중산층을 모두 아우른다. 공공주택 물량은 윤 후보보다 2배 많은 100만 호를 제시했다. 이른바 안심주택인데 절반은 청년에게 공급된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45년 동안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 청년 주거와 창업을 동시에 돕는 청년 캠퍼스 공약도 내놨다. 구글 캠퍼스에다가 초고층 청년 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층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 공간과 사무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까지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바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5년) 초장기 대출 등 청년층을 향한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는 이렇게 답한다. 이거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거나 뭐 이제 국채를 찍어내서 빚을 내야 된다거나 이러면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은행이 한국은행 돈을 빌려는 그 기준금리를 그대로 빌려와서 그냥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저거 어떤 그 국가 재정의 손실이나 이거 없이 그대로 가능한 겁니다. 공공주택 공급에 가장 적극적인 건 심상정 후보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서 만든 땅으로 땅 장사, 집 장사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100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한 수치는 200만 호. 이 중 100만 호가 분양형이다.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토지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질문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비축은행 같은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선에서 계속 정부가 공공토지를 비축하고 또 뭐 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이 토지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으로부터 구입해서. 그런데 4명의 후보가 공통으로 채택한 공공주택 공약 중 하나, 바로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을 포함해서 토지 임대부 공공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고 100만 호는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판매 조건부 공공 자가주택 100만 호. 토지 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일반 주택보다 50%가량 싸게 분양하는 주거 유형이다.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공공주택이 발달한 싱가포르의 대표적 주택 정책이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정책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걸까? 싱가포르.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지만 국민의 90%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보급률. 그 비결은 공공주택에 있다. 결혼 3년 차 에디와 밀라 씨의 집. Design the space such that it can accommodate a big group of friends, because we host quite a fair bit with our church friends and cell groups. So what I did was I took out a part of a wall so that we can have this long island right here. Without the ID, usually without the ID. 신혼 첫 집으로 분양받은 토지 임대부용 공공주택이다. 건물은 임대가 아니어서 인테리어와 수리가 가능하다. 에디 부부의 집은 우리 돈 6억 원가량. 인근 민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다. HDB is the most common housing here in Singapore. The most affordable ones. I think most of us grew up in HDB flats. Yeah, for me at least, naturally, it's going to be a HDB first at least, you know, when we start looking for a home.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이어서 그만큼 값이 싸다. When they come and sell the public housing to the eligible owner, they actually set this pricing, which is decoupled from the private market prices. So government's pricing is because HDB or Housing Development Board, they are non-profit government agency. So their motive is not to make money. They actually build this based on affordable consideration. 그런데 싱가포르 신혼부부가 첫집 장만에 어려움이 없는 건 토지 임대부 분양 때문만은 아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조앤과 진양. 이들의 신혼 첫 집도 공공주택이다. 조앤 커플이 구입한 이 집은 우리 돈 3억 원 정도다. 그런데 처음 두 사람이 부담한 초기 자금은 1,500만 원이 전부였다. 보조금과 대출 덕분이었다. So even for us, we did get a $45,000 grant for this place. Yeah, so it's called the Enhanced Housing Grant, which you can apply. So all couples can apply to get it, and then the government, I mean the HDB will decide based on your income range how much grant to give you. In Korea, if you want to buy a house of this size, it's actually $1.37 million. What do you think of that? Oh, that's equivalent to a condominium pricing here of this size in Singapore.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 집값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You know, if you look at the government's grants to public housing grants, easily about 2 billion every year. So you have to cumulative every year increase number of housing, more grants you need to get, because it's always these are actually positively correlated. You cannot provide more housing without giving more grants. So it's difficult to balance the trade-off for some country because 국토의 90%가 국가 소유란 점도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정책을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다. Yeah, Singapore public housing model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50 years. To look at Singapore models, you have about 80% public housing and 20% private. So it's a very big public market compared to the private market, which is not so easily replicated in many countries. 공공주도형 시장인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가격을 억제하면 전체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공공주택 거래가 전무한 민간 주도형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1년의 반값 아파트는 운영이 잘못될 경우 민간 아파트 시세에 따라 춤을 출 가능성이 있다. 정말 반값의 반값을 강남의 주요지에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준 것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구호를 얘기를 하겠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정말 소수 몇 명은 로또를 잡고 나머지는 희망 고문이고 그리고 국민은 그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거고. 우리 주택시장은 이렇게 민간 주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서 민간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때문에 대부분 후보들은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합니다. 개발 규제를 풀겠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민영주택 정책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지구를 찾은 윤석열 후보. 그 이재명 후보도 이제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좀 차별화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는 민간 주도 시장을 통한 것이고 확실한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 후보. 현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렇게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용적률과 층수 규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다. 역세권의 민간 아파트 재건축은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사실상 행정지도로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풀어서 집을 지으면 상당히 공급자도 수익성이 된다라고 해야 그게 결국은 시장에서 집값을 안 오르게 하면서 역시 서울 강북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은 이재명 후보. 이날 그는 그간의 정부 기조와 다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방안과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도 제시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은 상당히 닮아가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의 본량이 벗어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용적률과 충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집값이 하향한 정세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들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쟁점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다. 아파트 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됐다. 외환위기 직후 없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 택지에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일부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가 민간 분양가까지 통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일반 시장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지 분양가격을 좀 자유화해야 된다. 좀 어느 정도 자유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반면 이재명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고수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분양가를 통제하면 민간 공급이 늘어날까? 소득 수준과 경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뭐 사종 주거 지역을 만들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한쪽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렇게 하면은 더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재명 캠프는 분양가를 통제해도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꼭 위축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그동안의 학습 효과 때문에 풀었다 조였다 이래서 그렇지 이게 다음 정부가 계속해서 받는다면 그 새롭게 정해진 환경 하에서 건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철수 캠프도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한다. 그 민간 기업의 이제 이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기계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면 시장의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유일하게 민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건설업자 논리거든요.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사실상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걸까? 그때 당첨이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황금손이라고 이제는 피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임대 분양이라 해놨더라고요. 4년 임대 분양이다. 4년 동안 살다가 뭐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우리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한 민간 건설사가 지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4년 임대 조건으로 지난해 2월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 9개월 만에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다. 웬 말이냐 고분양가 공고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었고요. 조기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가격을 보니 제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고. 문제는 분양가였다. 아파트가 들어선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습 책정된 분양가는 30평형대가 12억 900만 원. 분양가 상한 지역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완공 뒤 분양 전환하면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노림수라고 주장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임대로 했는데 공공택지에서 무려 4,700억이 이익이 난답니다. 지금. 조기 분양이 완료되면 건설사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되지만 내 집 마련을 바랬던 임차인들은 비싼 분양가를 감당해야 한다. 그냥 저희가 가진 것 그것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소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지가 된 기분인 거예요. 하지만 건설사 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규제가 임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이유라고 반박했다. 정책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피해자인데 단기 임대가 폐지가 되면서 조기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데다가 저희는 종부세를 엄청 내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공정끼리 맞물려. 정부는 이런 꼼수 분양을 확인하고 2018년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뒷북이었다. 어디에도 만능인 시장은 없다. 그래서 규제는 필요하다. 문제는 좋은 규제가 어떤 것이냐이다. 이걸 이제 과도하게 규제를 해놓으면 시장에 참여를 안 씁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시장 관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 그리고 세밀한 섬세한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공급 공약, 과연 임기 내엔 가능한 걸까요? 새 집을 지어 공급하는 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걸립니다. 때문에 주택 공급의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한데요. 바로 부동산 세제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 어떨까요? 그 전에 유권자들 생각부터 들어봤습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적절한 주택 공급을 원했다. 가격을 낮추려면 공공주택 같은 거를 많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뭐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하시는지.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한 목소리였다. 이제 대출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조금 지원 면에서 조금 더 힘을 써주거나. 대출을 억제해버리니까 집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지를 못해가지고. 다만 부동산 세제 부분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제작진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봤다.
나는 부동산 세금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찬성하시는 분 매우 세소득 목적만 위해 갖고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은 생각을 안 한 그런 뭐 급조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공공요금 차원에서 있는 사람이 좀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의견엔 큰 차이가 있었다. 다주택자들한테 그 양도세를 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거래가 활발해진답니다. 네.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도 주택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섬에 있는 거하고 또 아주 퀄리티 높은 게 있다고 틀리기 때문에 첨예하게 갈리는 세제 문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윤석열 후보는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와 거래세의 전면 완화다.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유예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의 취득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물량이 어쨌든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좀 합리화해야 돼요. 양도세 인하와 그것도 필요하죠. 이재명 후보도 시장의 매물을 늘리기 위한 양도세 감면 방침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종부세는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골에 운막 같은 거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이가구라 그래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이거 너무 억울하다. 타당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이사나 갑작스러운 상속인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종중 가택이나 고향집은 다주택자 합산해서 빼겠다고 했다. 저소득층과 고령 가구엔 종부세 납부를 밀어주는 방법을 꺼냈다. 그러나 다주택자 투기에 관한 규제를 놓고서는 윤석열 캠프와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공급이 됐건 세제가 됐건 금융이 됐건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의 자가 보유를 높이고 이분들을 최대한 지원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하고 특히 다른 점이 다주택 투기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 부분이죠. 반면 윤석열 캠프는 다주택자를 투기로 몰아 규제하면 임대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저가 임대주택 이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비주거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 후보 측은 투기자에 대한 보유세를 일관성 있게 강화해야 결국 매물이 나온다고 말한다.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이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이 원칙을 꾸준히 견지하면은 결국은 이게 본인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보유세를 과도하게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이다. 종부세라든가 재산세가 강하게 부과되면 장기적으로는 그 상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다. 종부세가 원래 그 아주 일부 부유세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데 이게 부유세가 아니라 지금 거의 그냥 중산층까지도 내는 세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세금 완화를 싸잡아 비판한다. 우리가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 그 60, 70만 원씩 이 월세 내는 거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대선이라 불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저마다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던지는 공약들, 중요한 점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 때문이란 점 말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민영 아파트 건설 부지. 주목받는 역세권 알짜 부지다. 사실 내 집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 필요는 없잖아요. 두 개씩 막 사시잖아요. 노인복지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집으로 계속 재테크를 하고 용도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대거 미분양이 나왔다. 655가구 모집에 90세대만 청약을 했다. 지역 주택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잉 공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청년들의 서울행까지 겹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다. 지역에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균형 성장 전략은 지방을 위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바로 국가가 생존하고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지방을 돌면서 국토 불균형을 풀겠다고 외치지만 한편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공약하고 있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김포공항역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9호선을 타고 지옥철을 체험했다. 같은 날 수도권 GTX 확대와 2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여러 곳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은 이쪽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에 주택 공급을 늘려서 수도권 집중 공급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가 눈여겨본 땅 역시 김포공항이다. 김포를 20만 호가 가능하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 고민을 했는데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후보들의 수도권 집중 공약은 시장에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원은 오르거든요. 지금 분위기 봐서 20-30만 원 그냥 오르니까는. 네, 그 하나 좀 해보셔도. 제주가 좋아서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뭐 한다 그러면 한다 얘기만 나와도 약간 그냥.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로 모두 이뤄진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각 그 성장 거점을 어떻게 육성을 해나갈 거냐. 그래야만 수도권 집중도 완화될 것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될 것이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인데 그거하고 주택 문제하고 같이 좀 연동을 해서 고민하는 정책, 공약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사기획창 민심 스튜디오가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들어봤다. 대구의 인구가 만약 예를 들면 200명이면 집은 400채 정도 된다는 이런 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노령화도 됐고. 좁은 도로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지어 일자리 역시 세종이 너무 빈약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도권 시민들은 정작 공약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드러낸다. 나오고 있는 공약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뭐 얘기 들으면 지킬 것처럼 많이 그렇지만 막상 그런 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숫자는 5년 안에 지을 수도 없고 빨라야 10년, 15년인데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유권자들은 진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원한다. 진짜로 고민 많이 한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제발 구체적으로 좀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좀 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선 D-22 막이 올랐다. 우리의 집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모두 다 아파트 살아요. 높은 하늘 위에서 행복한 건 어떻건 중요하지 않아요. 편리하면 다 괜찮아. 24평형 32평형 38평형 45평형
들어오세요. 지하철까지 들어오네요. 높은 자산가보지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 모두 다 아파트 살아요. 높은 하늘 위에서 행복하던 어떻던 중요하지 않아요. 편리하면 다 괜찮아. 사치스러면 다 괜찮아. 고급스러면 다 괜찮아. KBS